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일본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선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체 200곳이 파산했지만 국내에서는 파산한 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도 국내 부품업체 중 파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6월 명보산업이 사업 포기 선언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운영했고 7월 지코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부품업체 파산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붕괴하는 최악의 참사는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올 6월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코류를 비롯해 전 산업계에서 2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업계의 경우 한 업체가 도산할 경우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어떻게든 위기를 버티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이미 작년부터 불거졌습니다. 2019 회계년도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닛산 자동차 마이너스 85%, 미쓰비시 자동차 마이너스 82%, 스즈키 마이너스 40%, 마쓰다 마이너스 13.5%, 혼다 마이너스 8% 등 이미 작년부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도요타 자동차를 제외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예상을 웃도는 큰 폭의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샤프,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등 전자 업체들이 무너진 뒤 일본 경제를 지탱하다시피 했을 만큼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페페티비야,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도 일본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가시화됐다는 거잖아. 잘 나가던 일본 자동차가 어쩌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냐? 소비자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업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가 합쳐져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하청업체 계열사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임해도 불량이 나올 판인데 지난 2015년 살인 에어백 사건으로 파산한 옛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의 경우 미국 회사에 인수된 이후에도 안전벨트 성능을 조작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줬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조이슨 세이프티 시스템 재팬이 지난 20년간 시가현 히코네 공장에서 생산한 안전벨트 성능 데이터를 조작해 법정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이슨 세이프티 시스템 재팬은 자동차 에어백 파편이 승객에게 튀어 여러 명의 사망사고를 낸 살인 에어백 사건으로 화제가 된 뒤 2017년 파산한 다카타를 미국 대형 자동차 부품사 JSS가 인수해서 만든 일본 법인입니다. 일본 자동차 안전벨트 시장의 40%, 전 세계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살인 에어백 사고 당시 다카타는 2005년 에어백 이상 파열 현상을 처음 확인하고 2009년 첫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부품 공급 정지 조치를 받을 때까지 문제를 숨겨 지탄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사건을 은폐하기 바쁜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고 비판을 쏟아낼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및 금융권 지원 등이 위기에 처한 부품 회사들의 버팀목이 돼 자동차 산업의 생태화 붕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개소세를 70% 인하한 올 3월부터 6월 국내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9%가량 증가해 있습니다. 인하폭을 기존 70%에서 30%로 줄인 올 7월부터 12월에도 평균 5% 내외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전인 올 1월부터 2월 완성
완성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가량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세금 인하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탄탄한 내수 판매를 기반으로 국내 완성차 생산 순위는 지난해 전세계 7위에서 올해는 5위로 2계단 올라섰습니다. 올 10월까지 국가별 내수 판매를 기준으로 봐도 중국 마이너스 4.7%, 미국 마이너스 17.3%, 일본 마이너스 14.7% 등 주요국은 뒷걸음질 쳤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6.2%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이례적으로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스가 정권은 휘발유차 퇴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자신들의 기술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뜬구름이나 잡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사장은 이대로라면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며 일본 스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일본 정부가 2030년 중반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전면 중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고 화력 발전 비중이 낮은 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변혁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달성은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일본은 친환경 자동차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급격히 전기 자동차로 이행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휘발유차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지방에서 경차는 완전히 생명선이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업적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일본의 장점을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스가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제철 사장인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철강연맹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구개발에만 10년, 20년이 걸려 개별 기업이 계속 나가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고조되자 일본 네티즌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솔린차의 억제는 세계적인 추세, 정책이니까 이거 어렵네요. 가솔린차 폐지에 따른 인프라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나머지 10년 달성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연비와 실용성의 균형이라면 하이브리드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차, 휘발유차를 소중히 오래 타는 것이 에코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처사는 국내 생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를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 이런 정권은 포기해버렸다. 차라리 괜찮은 대항마를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세계의 선진국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제조 및 폐기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가솔린차보다 비효율적인 전기자동차 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온난화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삭감은 알겠지만 전기 자동차 하려면 지금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겠네요. 그 전력은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요? 일본에서는 원전을 재가동 그리고 증설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이 늦습니다. 결국 원전을 재가동할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도 좋지만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터무니없는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되고 끝난 후에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온다. 이 시점에서 온난화와 대기 오염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선택해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전문기업 DIC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감속기 관련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국내 강소기업이 세계 최대 전기차 격전지 미국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DIC는 올해 미국 테슬라의 감속기 기어 및 샤프트 관련 부품을 약 20만 대 납품했습니다. 연간 금액 규모로는 100억 원대 수준이며 미국 본사에 직접 납품
위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IC는 1년간 테슬라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 검사를 통과하고 테슬라의 계약을 따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0원대 규모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기업들의 노력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해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박항서 매직에 열광했던 베트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지난 1일 코로나19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체는 연봉 50%를 삭감한 일본 국적의 태국 국가대표 축구팀 니시노 아키다 감독의 사례를 들며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과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구 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다행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일이 없다고 베트남 언론이 박 감독의 연봉을 깎으라는 주장을 펴고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베트남에서 박 감독은 단순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영웅이다. 2017년부터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는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인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후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안착시켰다. 특히 2019년 베트남 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정상에 올려놓아 박항서 매직을 다시금 입증했다. 게다가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박 감독은 현재 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월급 5만 달러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치면 6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동남아시아권 감독들에 못 미친다. 이번에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니시노의 연봉은 97만 달러로 알려졌다. 국내 네티즌들은 베트남 언론의 태도 돌변에 대해 배신이라며 비판글을 쏟아내고 있다. 박항서 매직이라고 환호할 때는 언제고? 몇 개월도 안 지나 연봉을 되내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은희를 원수로 갚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베트남이 선을 넘은 것 같다 등 개방된 댓글도 있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꾸준히 기부도 해왔다. 그는 최근 베트남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써달라며 베트남 정부에 5,000달러 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박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이슈화로 여론이 들끓으면 박 감독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것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정식 입국 제한에 앞서 지난 2월 24일 대구, 경북발 한국인 관광객을 사전 예고 없이 격리해 우리 외교부가 항의했다. 2월 29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 후 하노이 착륙을 불허해 긴급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뒤늦은 지난 3일 의무이행 수원副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며 방역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교역국이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리는 베트남과 경제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닥친 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다. 영웅으로 받들던 박 감독에 대한 시선이 냉정해지고 있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동안 베트남을 뒤흔들었던 박항서 매직은 금세 사라질 일장춘몽이었단 말인가. 지난 2월 다낭 공항에서의 한국인 격리 문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인터넷 댓글 전쟁으로 비화되고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갑작스럽게 취해지면서 최근 한국인이 베트남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된다.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가 밀접한 한국을 왜 이렇게 강하게 제한하는지 의구심이 든다.